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ECB 측에서 오는 9일부터 1조 1,0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 시행 소식을 정했고요. 또다시 성장률에 대한 목표치 역시 올려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증시가 상당히 화답하는 분위기로 좀 긍정적이었죠. 네, 일단 ECB의 이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금융시장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일단 증시는 모두 다 올랐고 유로화 가치는 11년 반 만에 최저치까지 밀려나는 상황인데요. 향후 경제적인 파급 효과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게 되면 유로존이 한 달에 600억씩 국채를 산다라는 거죠. 다만 그 국채를 사는 데 있어서 한 국가의 30% 이상의 국채는 사지 않고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닌 국채는 사지 않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붙긴 하지만 어쨌든 유동성 공급한다라는 데 시장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제 파급 경로는 바로 유로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언급해줬지만 11년 만에 최저치. 그러면 그만큼 그 환율의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다른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군들에는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것보단 반등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속절없이 밀린 유로화가 최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지수는 밀려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대표적인 유럽 관련 시클리컬 종목군들의 흐름은 유로화가 반등을 할 때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파급 경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유로화가 언제쯤 바닥을 찍고 돌아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ECB가 한 달에 600억 유로씩 18개월 동안 사게 되면 내년 9월 달 정도에 3조 5천억 유로 정도까지 이 ECB의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LTR을 했던 지난 2013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금액을 투입했지만 이 금액의 대부분은 다시 ECB 안으로 예치가 되면서 실제로 실물로 돌지 않았습니다. 돈이 왜 돈입니까? 돌아야 돈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야 돈인데 돌지 않고 머물러 있었으니까 스탁의 개념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니까 실제로 LTR 효과를 전혀 내지 못했는데 자, 이번엔 지금 보시면 유럽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금리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 다시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모두 오히려 중앙은행에 돈을 더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은행들이 과연 그 정도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국채를 일정 부분은 ECB가 사고 일정 부분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기로 했는데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이 국채를 사면서 이것을 재예치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재산을 완전히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을 하겠느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갈 거고 어디론가 흘러들어가는 곳이 바로 자산시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자산시장들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시장이 될지 아니면 중국이나 인도 혹은 서유럽 시장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 LTRO처럼 ECB로 되돌아가는 돈보다는 시장 내로 흘러나오는 돈이 더 많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저의 기본적인 시각은 그 흘러나오는 돈의 대부분은 유로존 내에서 머물 것이고 유로존 내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대비해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주식시장보단 채권시장으로 입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과연 올라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거 왜 합니까? 지금 그 전체적으로 크레딧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시켜서 사람들, 기업들이 돈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게 ECB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미국의 양적 완화는 오히려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채를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채 매수가 생기니까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금리는 내려가는 건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미국채 금리는 파란색인데요. 먼저 내렸다가 실제로 D-Day 이후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D-Day까지는 꾸준하게 국채 금리가 내려왔는데요. D-Day 오늘 지났죠. 이 이후로 월요일 이후로 만약에 독일 국채 금리가 반등을 보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유로화의 움직임이라든지 다른 자산들의 가격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이런 변수들을 전반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움직이면서 현재 유로화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내려가고 있는 독일이나 주요국들의 CPI가 만약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어느 정도 정책 발효 효과가 커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유동성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경제의 선순환적인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밀고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우리 시장에 현실적이고 좋은 그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디데이가 지난 오늘 독일의 국채금리가 또 다음 주부터 반등을 해줄 것인지 체크를 해야겠고요. 네, ECB의 돈 풀기에 따른 콩고물 아무래도 우리 시장 기대를 했는데 많진 않을 것이다 언급을 주셨어요. 그럼 업종이나 종목별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 이거와 상관없이 유로존의 수출이 늘고 있는 종목군들을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기본 아이디어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자라는 게 뭐 굉장히 뻔하지만 뭐 이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들로 살펴보게 되면 독일이 지금 경상수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계속 하락하면서 아마 경상수지도 좋아지겠죠. 수출이 다 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늘어나는데 지금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바닥에서 팍팍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좋아지면 다른 국가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보다는 오히려 내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그 경상수지 비율은 조금은 하향 조정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로존의 소비가 늘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반도체라든지 LED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선박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쪽,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지금 유럽 수출도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유로존 경기, 유로존 소비가 좋아졌을 때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에서는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향후 소비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기인한 소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품 시장 여전히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산주들도 일제히 내리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시황에서도 살펴봤었던 조이글로벌도 역시나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시사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강세와 그리고 중국의 경기 악화 이런 것들이 광산주들에게는 타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원자재 갖다 쓰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의 수요나 수요 전망에 따라서 이들 종목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 주봉으로 봤을 때 달러 가격과 상품 가격은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이글로벌이 뭐 하는지는 이 그림을 보면 바로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지금 광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솔루션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밀링 머신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컨베이어 시스템, 그다음에 뭐 드릴링, 뭐 이런 것들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다 생산해내는 기업이 바로 조이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포크레인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바닥을 파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지하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바닥을 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다,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좀처럼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증권사의 평가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현재 주가의 반응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브라질의 발레 같은 종목군들도 바닥을 계속 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리오틴토라든지 BH 빌리턴이라든지 엑스트라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글렌코어 같은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다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결국은 중국 수요 부진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들 종목이 쉽게 살아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세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뒤집으면 현재 구간에선 달러 약세, 중국의 추가적인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 조이글로벌과 마찬가지로 굴삭기나 포크레인처럼 정말 땅 파고 있었던 두산 인프라코어가요. 네. 올해는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좀 상승 쪽에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 마켓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봅니까? 일단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굴삭기가 그동안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주가 결정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지금 굴삭기 판매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인프라
그 판매량과 비율, 그러니까 시장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악재죠. 그런데 이게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30 영향을 줬는데 이제는 15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15에서 또 10% 줄어들면 예전에는 3이 줄어드는 건데 이제는 1.5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악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두산 인프라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악재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상대적으로 뭐 샤니를 비롯한 로컬 업체들이 좋아지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가 악재이긴 한데 과거처럼 주가를 확 밀어내릴 그런 요소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가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작기계 쪽을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견조하고요. 유럽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쪽의 사정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유럽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가장 작지만 최근에 가장 알짜 사업부입니다. 여기서 꾸준하게 좀 이익이 나고 있고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의 기준도 통과하고 있는 G2 엔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출량이 좀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밥캣의 영업이익이 해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서 밥캣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IPO 기대감은 뭐 그건 지나봐야 하는 거고요. IPO 기대감까지 나타난다면 더 좋겠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법 이익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만약에 IPO까지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현금 유입까지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금 그 선순환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애널리스트가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좋아할 만한 종목은 아니어도 충분히 가치주까지는 아니어도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요인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그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은 다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종목과 함께 우리 종목에 대한 이슈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이슈도 짧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전인대가 개막을 하면서 일단 목표 성장률을 일단 7.5%에서 7%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소매 판매와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모두 다 일단 낮추면서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에 있어서 어떠한 좀 시사점을 가져볼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키워드가 나타날 거냐라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환경, 소비, 인구 구조, 그다음에 서부 개발. 전 이 네 가지가 앞으로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사라. 그러면 국내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사지 말고 중국의 이 네 가지 키워드의 종목군들을 사라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요. 만약에 굳이 중국 종목의 변동성이 심해서 난 싫다. 우리나라 종목을 살 거라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환경과 인구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수혜는 중국 내에서 소비를 늘려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강한 시장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하겠습니다.